어차피 세상은 약육강식이라는 위험한 생각, 내가 이 갑옷을 걸리는 것은 연구 참가자들의 상당수가 자신은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였다. 취약성은 무시, 방어적인 태도, 적대적인 태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에 그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들과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를 떠올렸다. 그 렌즈를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두 집단으로 나뉜다. 나는 두 집단을 각각 포식자 또 피식자라고 부른다. 그대로 옮기면 바이킹과 희생양이 되겠지만 문맥을 고려해서 포식자와 피식자라는 용어를 택했다. 취약성의 가치를 지적 또는 이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몇몇 참가자들과 달리 이런 사람들은 세상 모두가 둘 중 하나의 집단에 속한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남에게 잡아먹히는 사람들인 비식자 집단이다. 항상 이용만 당하고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 이들은 다른 말로 루저라고 부른다. 두 번째 집단은 남을 잡아먹는 포식자들이다. 포식자들은 자기도 언제 잡혀 먹힐지 모른다고 경계하면서 묘사를 자기가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 이들은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취약한 모습은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이들과의 인터뷰를 정리하고 통계로 변화하는 동안에 나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와 이항 대립에 관한 내 학위 논문을 자주 떠올렸다. 모두가 똑같은 예를 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에는 이항 대립의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 사느냐 죽느냐, 죽이느냐 죽임을 당하느냐, 내가 밟느냐 남에게 밟히느냐, 이런 말들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면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는 변호사 한 사람의 인생관을 한번 들어보시라. 세상은 나쁜 놈들과 멍청한 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포식자와 피식자라는 세계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세계관을 가진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으며 고난을 이겨낸 경험과 직업훈련의 과정에서 그런 세계관을 갖다 대했다고 말했다. 이런 참가자들은 여자들도 들어있었지만 대부분이 남자였다. 남자들 다수가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가리는 제로섬의 권력 다툼에 대해 어릴 때부터 보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남자다움의 기본 목록을 잊지 말자. 그 목록에는 여자들을 상대로 승리하고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 삶의 경험과 인간관계도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대개 포식자와 피식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강요되는 분위기에서 일하거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은 대체로 서비스업 종사자, 퇴역군인, 교도소, 경찰, 검찰, 또 관계자, 법률, 기술, 금융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요구받으며 치열한 경쟁에 시달린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고체계를 극대화하는 직업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직장 경험이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궁금했다. 전자에 속한 사람이 더 많으리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초적일 뿐이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약육강식이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터뷰가 더욱 까다로웠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사생활에 닥친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취약성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른바 포식자와 피식자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통계를 들여다보던 중에 나는 위험한 패턴을 하나 발견했다. 그 패턴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군대였다. 외상후 스트레스와 연관된 자살, 폭력, 중독, 비행에 관한 통계는 모두 하나의 섬뜩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복무한 미군 병사들에게 귀향은 전투에 참가하는 것보다도 더 치명적이었다. 귀향.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2009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영토에서 전투 중에 사망한 미군은 761명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군 병사들은 817명이다. 그나마 폭력, 위험한 행동,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 수치다.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자이자 자살 전문가로서 최근 공군에서 전역한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타임과 인터뷰에서 미군이 빠져나오기 힘든 덫에 걸렸다고 말했다. 우리는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통제된 폭력을 행사하고 역경 앞에서 고통스럽더라도 감정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참아내고 부상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높은 자살률과 연관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미군이 그런 분위기를 완화하려면 전투 능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에 있는 사람들이 약육강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음과 같이 냉정한 언어로 표현했다. 쉽게 말해서 현의 군인들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사살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의 극단적인 사망일 수도 있지만 경찰관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에 관한 통계에서도 똑같은 사실이 발견된다. 다른 조직의 상황도 비슷하다. 리더십이나 교육이나 설교가 승자 또는 패자, 포식자 또는 비식자라는 신조어를 토대로 삼을 때 우리의 조직에서는 믿음, 혁신, 창의성, 융통성이 사라진다. 총이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 걸치어 기업들에서도 군대, 경찰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승리 아니면 패배,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교육받은 직업의 대표격인 변호사들도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 면에서 군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미국 변호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자살률은 인구 집단 전체의 자살률의 4배에 이른다. 미국 변호사협회 저널에 실린 어느 논문에서 변호사들의 우울증과 약물남용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변호사들의 완벽주의 직업상 취해야 하는 공격적인 태도, 감정적인 소외가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정신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가정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취약성은 위험함으로 키워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런 모습을 몸소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도 위태로워지고 소외감에 시달리게 된다. 어차피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보호막은 지배와 통제의 자신을 포식자로 여기는 다른 사람들과 힘겨루기 같은 행동을 영속화한다. 뿐 아니라 항상 자신의 표적이 된다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피해의식을 떠안긴다. 약육강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두 종류밖에 없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와 권력이 없는 자리. 인생에서 우리의 역할을 이처럼 극단적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규정할 경우에 유의미한 변화나 전환을 향한 희망을 품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연구 참가자들은 약육강식이라는 렌즈로 살다가 어떻게 취약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자신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혹은 그런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보호식자처럼 행동했던 사람들과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약육강식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둘 중에 어느 쪽이든 간에 보호식자와 비식자라는 논리에 도전하는 궁극의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실 승리 아니면 패배,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패러다임 속에 사는 보호식자들은 대다수 사람이 성공이라고 이름 붙이는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경쟁, 전투, 트라우마가 항상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존이나 승리가 성공일지 모르지만 즉각적인 위협이 사라진 후에는 다르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랑과 소속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감정인데 취약해지지 않고 사랑과 소속감을 경험하기는 불가능하다. 연결이 없는 삶, 사랑과 소속감을 모르는 삶은 승리가 아니다. 두려움과 부족한 느낌은 약육강식이라는 세계관을 선택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취약성과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인을 점검한다는 뜻이다. 무엇이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두려움을 유발하는가?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패러다임에서 온 마음을 다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유동성으로 말한다. 전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싶다면 우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연기를 경험해야 한다고. 나는 전투부대가 더 친절하고 온화해져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연결과 군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지만 국제 관계의 현실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군인들의 현실도 나도 이해한다. 나의 주장은 우리가 더 친절하고 온화한 대중이 되자는 것이다. 누군가 이어진 느낌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 어느 누군가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단지 연구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 자신이 있었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퇴役군인의 군인 가족들과 함께 수치심 회복 탄력성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경험은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우리 모두가 퇴役군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았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전쟁에 대한 각자의 신념 때문에 퇴역 군인들의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취약성과 연민과 이어진 느낌을 나눠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퇴역 군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게 여긴다. 감사하게 여긴다. 모조리 털어놓는 것은 솔직함과 다르다. 솔직함과는 다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걸 털어놓는 문화는 두 유형으로 나타난다. 나는 첫 번째 유형을 갑자기 투강 조명 비추기, 두 번째 유형을 유리창 깨고 관심 끌고 보기라고 부른다. 취약성에 관한 통념을 다른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도한 솔직함은 취약성과 다르다. 경우에 맞지 않은 모조리 털어놓기의 결과는 단절된 느낌, 불신감, 놓아버리기다. 투강 조명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솔직한 고백 뒤에 숨겨진 다면적인 의도를 알아야 한다. 뜬금없이 지나치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완화하고 관계의 정실성과 내구성을 시험하고 새로운 관계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해본 사람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대개 상대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반대로 나타난다. 상대는 놀라서 움찔하며 관계의 창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수치심은 물론 단절된 느낌이 더욱 커진다. 취약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거나 관계의 내구성을 시험하거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떨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신의 두려움, 희망, 고충, 기쁨 등을 털어놓으면 그 관계에 작은 불꽃이 생성이 된다. 우리가 털어놓는 취약점은 주로 어두운 장소에서 빛을 낸다. 나는 이런 현상을 반짝이는 빛이라고 부른다. 어둡고 음침한 장소에서 반짝이는 조명은 마법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우리 집의 조명등은 아담한 편이어서 전구를 하나만 켜두면 특별하지 않지만 모든 전구에 한꺼번에 불이 들어올 때의 빛은 아름다운 그 자체이다. 우리의 취약성, 특히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와 이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털어놓는다고 가정해보자. 빛이 아름다운 것은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들은 우리의 용기, 공감, 연결로 만들어진 작은 빛의 깜빡거림을 하나로 모아서 고통 속에서, 저 어둠 속에서 그것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볼 때이다. 관계를 단시간에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털어놓았다가 반응이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치밀한 관계를 누구와 또 맺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취약성이고 뭐고 다 뻥이야. 다 소용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럴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은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과 취약성을 끌어안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와 후자는 정반대의 행동이다.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갑옷이다. 때때로 우리가 자신이 모조리 털어놓기를 무기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저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취약점을 함부로 드러낸다. 그들은 고통을 유발하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 간직하고 있기가 힘든 나머지 그 이야기를 불쑥 꺼내기도 한다. 더욱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서 모조리 털어놓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행동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그랬을 때 당신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를 어떻게 정하느냐고. 그것은 좋은 질문이다. 사실 나는 그래서 나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런데 내가 책의 독자들 모두 또는 내 강의를 듣는 전 청중 전체와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의 대답은 이렇다. 첫째, 마음속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확고한 토대 위에서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야기나 경험만을 털어놓는다. 남으로 메밀이라는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이야기는 털어놓지 않는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이야기도 털어놓지 않는다. 학자로서 그런 일을 해본 적도 한두 번 있는데 그것은 최악의 경험이었다. 둘째, 내게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익힌 원칙이 있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건강한 일이고 효과도 높지만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뭔가를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일이다. 셋째, 나 자신의 채우지 못한 어떤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닐 때만 내 이야기를 공개한다. 블로그, 책, 공개 강연 등의 통로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그들의 의도는 접근법도 나와 비슷했다. 나는 사람들이 투강 조명이라는 개념을 의식한 탓에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못 털어놓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가 다수 대중이라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왜 어떻게 털어놓을 것인지를 늘 의식할 필요가 있다. 취약성을 잘못 활용하는 사례가 갑자기 투강 조명 비축이라면 털어놓기의 두 번째 유형은 취약성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교사와 학교 행정 담당자들이 나에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이 중학생 때 이미 유리창 깨고 관심 긁어 모으기를 시작한다. 갑자기 투강 조명 비추기는 그래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는 행동이지만 유리창 깨고 관심 긁어 모으기처럼 의도적으로 취약성을 드리는 행동은 그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것은 이목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 이런 식의 자기 노출은 일방적인 느낌을 준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다수의 청중을 더 원한다. 혹시라도 자신의 유리창을 깨고 관심 끌고 모으기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투강 조명 부분에서 소개한 점검용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추가하자. 지금 나의 행동은 어떤 욕구에서 나오는 것인가? 지금 나에게 특정한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유대감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가?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냉소 비판 쿨함 잔인함에 대하여 의도적인 취약성의 문제가 이렇게 아주 잘 정리를 했네요. 냉소 비판 쿨함 잔인함에 대하여 평소 나는 사랑스럽고 동작이 과장된 코미디라든가 또 뭐 로맨틱 코미디 같은 인물에 초점 맞추고 지루할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는 미라맥스 영화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취약성에 관한 보호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코미디 영화 이야기를 하려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웃어대서 얼굴 근육이 다 아프다. 자녀들의 결혼식 전날 신부의 아버지인 치과 의사 아킨이 마티작은 소심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위험한 사단은 진부한 영화지만은 피터 포크 통제불능의 요원 뱀처럼 꼬부라기 뛰어실 뱀처럼 그 장면이 왜 그토록 마음에 드는지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깔깔 웃는다. 눈매 사나운 피터 포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뱀처럼 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그 영화를 보다가 웃겨서 뒤로 낮아빠진 기억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가족끼리 무언가를 의논하다가 분위기가 긴장될 때면 누군가가 가볍게 한마디를 던진다. 뱀처럼 그러면 우리는 나같이 웃음을 터뜨린다. 제거적으로 피하기, 제거적으로 취약성 보호막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비유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면 힘이 훨씬 적게 드는데도 취약성을 애써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은가. 취약성처럼 광범위하고 소모적인 어떤 것 앞에서 지그재그로 피해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행동인가. 지그재그로 피하기란 상황을 통제하려거나 상황에서 빠져나오려 하거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무시하거나 아예 무시하며 한척하는 행동이다. 숨어버리기. 나는 내가 취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피하고 싶어진다. 취약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달리고 싶어질 때마다 나는 속으로 피터 포크의 외침을 재현한다. 지그재그로 당신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대담하게 도전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치자. 이제부터 당신은 이것저것을 얻어맞을 것이다. 당신의 경기장이 정치판이든 학부 모임이든 대단한 도전이 또 학교 신문에 기사를 쓰는 것이든 승진이든 인터넷에서 도예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든 마찬가지다.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당신은 분명히 냉소와 비판에 시달릴 것이다. 고의적으로 몬뜨기 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고? 냉소, 비판, 쿨함, 잔인함은 과거보다도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공격용 무기로 개조할 수 있다. 그 무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취약성과 거리를 둘 수 있으며 취약성을 드러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삶에 대담하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창피를 주고 싶어진다. 내가 말하는 비판은 생산적인 피드백이나 토론, 가치, 분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아니다. 생태적 인신공격, 우리의 동기와 의도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온갖 소문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과 참여가 우매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지나치게 흥분하는 사람,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한심하게 본다. 청소년에게는 갑옷으로 달려가는 경주의 출발선이다. 청소년 때 성인은 우리 역시 쿨함을 이용해서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나는 1년 1로 시간을 들여서 화가, 작가, 혁신적인 발명가, 비즈니스 리더, 성직자,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나눴다. 그들은 어떻게 건설적인 비판의 길을 열어두는 동시에 비열한 의도로 가해지는 공격을 걸러낼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관심을 끊어버리면 관계를 맺는 능력도 잃게 된다. 반대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오락가락한다면 우리는 취약해지려는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모든 비판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피드백을 놓칠 수가 있다. 반대로 정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던져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것이다. 이것은 줄타기와 비슷하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균형 잡기 막대기라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한두 명은 절 밑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비판과 냉소의 진실성을 판별할 수가 있다. 나는 시각적인 이미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외줄타기. 그래서 책상 앞에서 외줄타기 하는 사람을 살려 걸어놓고 항상 열려 있으면서도 어디까지 에너지를 투입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경계선을 유지하자고 다짐한다. 연구 참가자 중에는 과거의 지역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냉소와 비판을 활용했으나 지금은 온 마음을 다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어더 루즈벨트의 연설문의 첫 문장에서 참으로 많은 것이 담겨있다. 비평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비평가로 규정했던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그 분위기가 느껴졌다. 취약해지기가 두려운 나머지 잔인한 비판 냉소를 표출할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외줄타는 사람처럼 균형잡기, 서치심, 회복, 탄력성, 키우기, 그리고 내가 공격을 당했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 나를 지지해줄 안전망 공동체 만들기 외에 내가 고안한 전략이 두 가지가 더 있다. 첫 번째 전략은 단순하다. 나는 나와 함께 경기장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만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의를 기울인다. 두 번째 전략 또한 단순하다. 나는 지갑에 작은 종이 쪽지를 넣어 다닌다. 쪽지에 적힌 사람들의 의견은 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목록에 오르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과 나의 고충을 알아야 하며 바로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 파산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화폐는 당신이 쿨하지 않을 때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목록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튼살 친구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 관계는 튼살처럼 갈라졌다. 부득다를 너무 많이 반복한 나머지 그게 제2의 피부가 되고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상처도 한두 군데 남아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절대 쿨하지 않다. 이런 목록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명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기를 가진 사람, 심술 가진 사람, 지나치게 쿨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튼살 친구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내 친구이자 마케팅 시대의 정말이라는 책의 저자 스콧 스트레튼이 길이 남을 명언이 무엇보다 어울리겠다. 증오가 가득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기려 하지 마라.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길들이는 조련사가 아니다. 조련사가 아니다.